제 나이 73, 황영자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이진성. 그 녀석 하나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시장 좌판에 앉아 언손 호호 불어가며 장사했고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레들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다니고 어여쁜 여자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제 인생,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들 녀석의 전화를 받은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쨍한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를 반짝이던 평화로운 오후였죠.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영 힘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회사 아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냐? 아니야, 엄마.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럴 때마다 어미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다 큰 자식이, 그것도 40이 넘은 사내놈이 어미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건 세상살이가 그만큼 고되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엄마가 해준 갈비찜 먹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제 갈비찜을 좋아했던 녀석이었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해주지 못했던, 그래서 더 귀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아들의 말이 어찌나 애틋하고 짠하던지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 갈비찜 먹고 싶었어? 아이고, 진작 말하지. 당장 해줘야지. 내일이라도 해서 가져다 줄까? 정말? 바쁜데 괜찮겠어, 엄마.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아들 먹고 싶다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줘야지. 기다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 만들어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솟는 듯 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저 녀석인데. 까짓 갈비찜이 대수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어요. 겉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단골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열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부지런한 주인장이 가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나 좀 봅시다. 오늘 들어온 소갈비 중에 제일 좋은 놈으로 줘요. 우리 아들 해줄 거라 돈 아끼지 말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제 말에 주인장은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먹음직스러운 선홍빛 갈비 한 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마블링이 눈꽃처럼 곱게 퍼져 있는 최상급 한우 갈비였어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아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두툼하게 썬 갈비를 2근 넘게 사서 묵직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갈비찜 만들기에 돌입했어요. 먼저 찬물에 갈비를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서너 번 갈아주며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누린내가 나지 않는 법이죠. 핏물이 빠지는 동안에는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과 생강, 후추를 넉넉히 넣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배와 양파를 강판에 곱게 갈아즙을 냈어요. 마지막으로 고소한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니 코끝을 간지리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이 빠진 갈비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 칼집을 냈어요. 양념이 속까지 잘 배도록 하는 저만의 비법이었죠. 커다란 냄비에 갈비를 담고 정성껏 만든 양념장을 부어 버무린 뒤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은 채 1시간 넘게 뭉근하게 졸여야 해요. 고기가 야들야들해지고 양념이 뼈와 살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요. 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밤과 대추를 손질하고 무와 당근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준비했습니다. 모양도 예쁘지만 이렇게 해야 끓이는 동안 으스러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뚜껑을 열어보니 간장 양념이 반쯤 졸아들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쿡 찔러보니 부드럽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준비해둔 밤과 대추, 무와 당근을 넣고 다시 30분을 더 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잣을 고명으로 올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물엿을 살짝 넣어 마무리하니 제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황영자표 명품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커다란 김치통에 완성된 갈비찜을 식지 않도록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혹시나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한번 감싸고 뚜껑을 닫은 뒤 보자기로 곱게 쌌어요. 시간은 어느덧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저녁으로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는 길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갈비찜통을 든 팔은 조금 아팠지만 그 무게만큼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가 왠지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신발장에는 며느리인 신미연의 하이힐 한 켤레만 놓여 있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고 며느리 혼자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애미야, 나왔다. 제가 들어서는 기척에도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진성이가 엄마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좀 만들어 왔다. 저녁에 둘이 같이 먹어. 그러면서 갈비찜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흘긋 갈비찜통을 쳐다보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무심한 태도의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진성이는 아직 퇴근 안 했나 보구나. 요즘도 많이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네, 바쁘겠죠. 단답형의 쌀쌀맞은 대답.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저녁에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 제가 낑낑거리며 무거운 갈비찜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통을 넣으려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며느리를 돌아보았죠. 어느새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팔짱을 낀 채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그거 도로 가지고 가시라고요. 저희 집 냉장고에 그런 거 넣을 자리 없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아니, 애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성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진성 씨가요? 진성 씨는 그냥 해본 소리겠죠. 어머니, 제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니.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이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처리하기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너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내가 니들 먹으라고 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그럼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집에서 만들어요? 냄새나고 기름 튀고 귀찮게.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훨씬 맛있고 간편한 세상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거 해오시는 거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어미가 자식 먹을 것 좀 해다 주는 게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거 해오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그 낡은 방식 저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낡은 방식?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낡고 부담스러운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버르장머리요? 지금 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으로 자식들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갈비찜 냄새나니까 당장 가지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테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거실 창가로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치 제게서 제가 가져온 갈비찜에게서 나는 냄새를 환기라도 시켜야겠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멸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위로 아들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요.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끓여낸 용암이라도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 평생 누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던가.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할 때 억지를 부리는 손님들과 언성을 높인 적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들도 나도 서로의 고단함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라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갈비찜통에서 시선을 떼고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는지 며느리의 입가에 걸려 있던 냉소가 살짝 옅어지는 듯 했어요. 애미야, 내가 오늘 너에게 어미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하나 줘야겠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고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결국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가르침이요? 어이가 없네. 어머니, 지금 본인 처지가 어떤지 모르시는구나.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 집이지. 내 아들 진성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집. 너는 그 집에 몸만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마치 네가 이 집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구나. 뭐라고요? 제가 몸만 들어와요?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도 이 집의 엄연한 주인이고 진성 씨 재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진성 씨가 번 돈이요? 그 사람이 버는 돈, 제가 아니었으면 벌써 다 까먹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걸요? 제가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관리하는데. 알뜰살뜰. 그 단어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알뜰살뜰? 그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 좋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 치자. 주인은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하는 법. 하물며 그 손님이 남편을 낳아준 어미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어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라 칭하고 당장 가지고 나가라 소리치고 이게 주인이 손님에게 할 도리더냐? 손님이요? 어머니가 손님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서 냉장고 검사하고 살림살이 지적하고 잔소리 늘어놓는 게 손님이에요? 그건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 아니 침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고 없이 왔어. 항상 오기 전에 너한테 전화하고 온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잔소리한 게 뭐냐? 아들 녀석 건강 걱정돼서 반찬 좀 신경 써달라. 청소 좀 깔끔하게 해달라. 그게 잔소리더냐? 시어미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그게 바로 잔소리라고요.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는 달라요. 저희는 반찬 일일이 안 만들어요. 사 먹거나 시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청소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다 해요. 어머니의 그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저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에 대한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강요? 내가 너한테 갈비찜을 만들라고 시켰니? 아니면 청소를 하라고 빗자루를 손에 쥐어줬니? 나는 그저 내 아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다 준 것뿐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마음을 짓밟고 있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 남편의 마음까지도. 진성 씨 마음이요? 그 사람은 그냥 엄마한테 효자 노릇하고 싶어서 빈말로 한 소리겠죠. 정말 먹고 싶었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표 갈비찜이요? 솔직히 말할까요? 짜고 달기만 하고 고기는 질기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어머니 혼자만 맛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대화가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저와 소통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깎아내리고
제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세월과 제 아들을 향한 사랑과 제 음식에 담긴 정성, 그 모든 것이 이 아이 앞에서는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데 등 뒤에서 승리감에 가득 찬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거 들고 어서 가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묵묵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워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시겠다? 무슨 대답을 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왜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고 가셔야죠. 사과?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사과는 네가 나에게 해야지.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 위로 손을 뻗더니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고는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끝까지 사람 속을 긁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너무나 큰 충격에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지금 내 머리채를 잡고 있다. 이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방식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제 품위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이거 안 놓으면 네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제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욕을 하며 달려들 것이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의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악령만큼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악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손가락까지 제 머리카락에서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자유로워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정돈하고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저를 쳐다보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미연, 오늘 이전까지는 네가 내 며느리였을지 모르나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진성이에게는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다. 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결혼 내가 끝낼 것이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결혼을 끝내요, 마요해요. 이혼은 저랑 진성 씨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 결정은 진성이가 하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진성이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할 거야. 이 어미를 버리고 너와 살 것인지 아니면 너를 버리고 이 어미와 인연을 이어갈 것인지.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복도 공기가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굳게 닫힌 아들 집의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만든 갈비찜통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헛된 사랑과 기대를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저런 끔찍한 아이를 평생 며느리로 데리고 살 뻔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어요. 머리채를 잡혔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오묘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풍경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속에서 피멍이 들고 있는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만 같았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내가 너무 아들만 위하고 며느리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했던 걸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늘 조심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손부터 깨끗이 씻고 외출복을 벗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결심을 굳히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아들, 이진성의 번호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히는 길 위에서 운전 중인 듯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골마 터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도려내야만 하는 상처였습니다. 진성아, 지금 통화 괜찮니?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오늘 너희 집에 갔었다. 네가 먹고 싶다던 갈비찜을 만들어서. 아, 정말? 엄마 최고. 미연이한테 얘기 들었어. 고맙다고 저녁에 맛있게 먹겠다고 전해달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신미연. 그 아이는 이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정말이지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진성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농담도 아니고 화가 나서 하는 소리도 아니다. 전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니 토달지 말고 끝까지 들어.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집에 가서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했던 것부터 저에게 온갖 막말을 쏟아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잠시 후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미연이가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뭔가 오해한 거겠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오해? 진성아, 네 아내가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니? 내가 맞은 고통이 오해고 내가 받은 모욕이 오해란 말이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미연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 엄마가 먼저 뭐라고 심한 말한 거 아니야?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를 더욱 깊숙이 후벼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를 감싸고 돌며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심한 말을 해? 자식 먹일 음식 만들어간 어미가 무슨 심한 말을 했다고 네 아내가 내 머리채를 잡는단 말이냐? 진성아,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냐?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냐? 엄마,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내가 집에 가서 미연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 둘이 만나서 오해도 풀고 미연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게 할게. 응?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말고. 사과? 진성아,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뺨을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되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네 아내는 오늘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진성아,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잘 듣고 오늘 안으로 결정해서 나에게 전화해라. 선택지라니? 무슨 말이야, 엄마?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없었던 일처럼 덮고 네 아내 신미영과 평생을 사는 것이다. 만약 그 길을 선택한다면 너는 오늘부터 이 어미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를 다시 볼 생각이 없고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 또한 볼 생각이 없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심지어 내가 죽는 날에도 너는 내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숨을 꿀꺽 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와 이혼하고 이 어미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잊고 내 아들 진성이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안다. 하지만 썩은 상처는 빨리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내 아내인데 어떻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아들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흔들리면 제 아들은 평생을 저런 여자에게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힘든 선택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네가 만든 상황이고 네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네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들였는지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 똑똑히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오늘 밤 자정까지다.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너는 첫 번째를 선택한 것으로 알겠다. 그럼 이만 끊는다. 저는 아들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제 귀에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아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제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요구를 한 걸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에게 아내와 어머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잠깐의 후회가 밀려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정말 잔인한 일이니까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도 거른 채 그저 아들의 연락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녀석은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을 활활 지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신미연이었겠죠. 제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진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을까요?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뻔하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 아들에게 달려가 안겼을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련한 여인인 척 연기를 시작했겠죠. 진성 씨,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님이 나한테. 아마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 했을 겁니다. 착하고 마음 약한 제 아들은 그 모습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 테고요. 아들이 놀라서 미연아, 왜 그래?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하고 물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거짓말 연극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오늘 어머님이 갈비찜을 가지고 오셨어.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맛있게 먹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 거야. 너는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진성 씨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만 부린다고. 자신이 했던 말은 쏙 빼놓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아들이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면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 정말 열심히 살림하고 진성 씨 내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정말.
그렇게 아들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겼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자기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양 행세했겠죠.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연이가 보낸 사진인데 엄마가 밀어서 이렇게 다쳤다는데 사실이야?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며느리의 하얀 팔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뚝에 시퍼렇게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심하게 부딪히거나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으로 독하고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자기 머리채를 잡은 제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저런 멍이 들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 멍은 막 생긴 상처가 아니라 생긴 지 꽤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을 마치 오늘 제가 건드려서 생긴 것처럼 조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누명까지 씌우려고 하다니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에게 변명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밀지 않았다. 저 멍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해봤자 아들은 혼란스러워할 뿐 제 말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눈물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좋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저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제 속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거짓말로 무장한 며느리를 상대로 저 또한 명백한 증거와 사실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고 제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아들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어요. 식탁 위에 며느리 앞으로 온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훑어본 명세서의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한 금액, 고급 스파와 피부관리실에서 결제한 내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사용한 달러 금액까지 아들 녀석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씀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아들이 능력이 좋으니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 같아 아들에게도 따로 묻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만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제 평생 이런 단어를 검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군데의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노련하게 저를 안심시키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 신미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녀의 재정 상태, 평소 행적,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 오직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공은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짓과 연기로 시간을 버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반격의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제 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사이 아들에게서는 끝내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는 순간까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 저를 불신하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고 저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저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어젯밤 연락해두었던 흥신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대의 늙은 여인이 이런 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을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늘봄 다방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자는 능숙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으로 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캐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이건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일이고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어미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존재다. 약속 장소인 늘봄 다방은 낡고 허름한 상가 2층에 자리한 옛날식 다방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커피 향이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가 들어섰지만 다방 안의 손님들은 누구 하나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약속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다방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리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황영자 여사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방 종업원에게 익숙하게 커피를 2잔 주문했습니다.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신미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돈 씀씀이, 주변 관계,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과 함께 착수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빠르면 사흘,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중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남자는 제 눈을 잠시 지그시 바라보더니 알겠다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다방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아 식어가는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과연 잘하는 짓일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도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며느리에게 사실을 추궁하고 싶어도 조작된 멍자국 사진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묵은 빨래를 꺼내 삶았습니다. 장을 봐서 밑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 넣기도 했어요. 몸을 고되게 움직여야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만약 며느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이고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를 말리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기다리던 전화였습니다. 황영자 여사님, 접니다. 중간 보고 드릴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좀 방대해서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댁 근처로 가서 자료를 직접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집 주소는? 저는 남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칠 전 다방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만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는 요약 보고서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 며느리 신미연은 여러 개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총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들이었죠. 대출금의 용도는 대부분 주식 투자와 명품 쇼핑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이너스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끔찍한 주식 투자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잃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며느리의 알뜰살뜰한 생활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끼고 절약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고 평일 낮에는 고급 스파와 피부 관리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 가방과 옷을 걸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제가 아들 부부에게 선물했던 예물과 귀금속들을 대부분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 전에 자기 돈으로 사주었던 다이아 목걸이마저 팔아넘겼더군요.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것이 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현모양처인 척, 알뜰한 아내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남편을 기만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저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빚 독촉과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만만한 시어머니인 제가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갈비찜은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터뜨리기 위한 방아쇠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분노보다 더 큰 슬픔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저런 여자를 믿고 저런 여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겁니다. 제 아들의 순정과 사랑이 저 사악한 아이에게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을 제 아들이 직접 보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을 다시 봉투에 가지런히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칼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신미연,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손에 증거를 쥐고 나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진성아, 몸은 괜찮냐? 응, 괜찮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너희 집에서 보자. 너랑 네 아내 신미연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모두 모이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전해.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함에 무어라 말을 하려다가 이내 포기한 듯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렇게 전할게.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부인과는 그동안 왕래가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보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그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사부인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사부인.
웬일이세요? 우리 미연이한테 사과하시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벌써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를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사부인의 가시돋친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성이 집에서 뵙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따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딸 문제요? 우리 딸이 뭘 어쨌다고요? 사부인이야말로 우리 금쪽 같은 딸 머리채 잡고 흔들었다면서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여리고 착한 애인데 그 여리고 착한 따님에 대한 이야기이니 꼭 오셔야 할 겁니다. 와서 보시면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고 다른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회사 같은 곳 말이죠. 저의 마지막 말은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사돈 내외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체면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죠. 제 말에 사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기분 나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똑똑히 밝혀줄 테니 각오하세요. 그렇게 모든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초라하거나 흥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심판을 내릴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들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지 않고 식탁 의자를 끌어다 모두를 마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사돈 부부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로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어요. 누가 보면 정말 큰일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공격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부인, 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앉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돈 어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딸의 옆으로 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자기 딸을 해칠 것처럼 경계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사부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드러나 봅시다.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효심이 깊은데 저렇게 모함하는 이유가 분명 따로 있겠죠.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모이자고 한 이유는 제 며느리, 아니 사돈의 따님인 신미연 씨의 진짜 모습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의 진짜 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부인께서는 따님이 정말 착하고 효심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몰래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주식 투자를 하다 날리는 딸이 착한 딸입니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물론이고 아들 진성이마저 눈이 동그래져 저를 쳐다보았어요. 오직 며느리 신미연만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미연 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대출 계약서들입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신미연 씨의 최근 1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백화점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천만 원을 썼더군요. 진성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저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미연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품 목록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해준 예물 세트, 진성이가 사준 다이아 목걸이, 전부 여기에 있더군요. 헐값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을까요? 아니요. 아마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을 메꾸거나 새로운 명품을 사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혹감과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들을 보시죠. 평일 낮에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시간에 신미연 씨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돈 부부가 말씀하시는 여리고 착한 따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수십 장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흩뿌리자 사부인은 결국 어머나 하는 비명을 내지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은 것이죠.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제가 왜 당신들의 금쪽 같은 딸에게 막말을 하고 애를 다치게 만들었다는 누명을 써야만 했는지, 제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어간 갈비찜을 음식물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쫓겨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 며느리 신미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짓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제 아들 진성이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과 고개를 숙인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아내의 눈물과 거짓말에 속아 저를 원망하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모든 혼란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아, 아들이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 다 사실이야? 너 나한테 빚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주식은 그냥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게 다 정말이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끝내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잘게 떨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 난 절망감에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서 아들을 안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통을 마주하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려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돈어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매장시켜도 되는 거냐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사돈어른을 쳐다보았습니다. 매장이라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딸인데 어째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잘못을 한 것은 따님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고요. 진실? 이게 무슨 진실이야? 그래, 우리 딸이 빚 좀 졌다. 주식 투자하다 돈 좀 잃었다.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야? 젊은 나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요? 남편 몰래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시어머니가 사준 예물까지 팔아치우는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반문에 사돈어른은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더욱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결혼했으면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마누라가 빚이 있으면 남편이 갚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망신을 줘? 사내가 되어서 그것도 못 해주나? 이서방,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마누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가만히 앉아서 울기만 할 건가? 사돈어른은 이제 화살을 제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우는 아들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남자답지 못하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제 아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부인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언제 뒷목을 잡았냐는 듯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연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다 당신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시원치 않으니까 돈 좀 불려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분은 며느리가 힘들 때 다독여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첩자까지 사서 뒷조사를 해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사부인.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저런 딸이 나오는 것이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사람들. 더 이상 이들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과는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시끄럽게 소리치던 사돈 부부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한번 훑어본 뒤 여전히 울고 있는 제 아들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진성아. 제 부름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제 네 눈으로 똑똑히 봤고 네 귀로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네가 아내로 맞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들리도록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택은 여전히 네 몫이다. 네 인생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사돈 부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며느리는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본 뒤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부인.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사부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그 금쪽 같은 따님,
잘 데리고 돌아가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보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 시끄럽고 추악한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세상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고요함은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뒤의 처참한 정적과도 같았죠.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눈에 선해 어미로서 차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낮고 메마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가도 돼? 그래. 와라. 맛있는 저녁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차려놓고 지칠 대로 지친 내 아들이 돌아와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소고기 뭇국이며 고등어 조림에 들어갈 싱싱한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화려한 갈비찜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교를 부린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퀭한 눈과 까칠한 수염, 구겨진 옷차림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고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아들은 국에 밥을 말아 억지로 몇 술 뜨는가 싶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젯밤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미연이랑 둘이 얘기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 지금이라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어떻게든 빚 갚아주고 다시 시작해볼 생각도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까.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아들은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제 아들이 그만큼 순하고 어쩌면 어리석을 만큼 정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 빚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줘서 생긴 거고 예물은 도둑 맞았는데 무서워서 나한테 말 못한 거라고. 명품 사진은 친구들 거 빌려서 그냥 한번 찍어본 거라고. 엄마,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내 눈앞에 증거 서류들이 뻔히 있는데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만하는 그 모습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혼 서류 내밀었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내가 끝까지 단호하게 나가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라고. 그래,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 똑바로 해줘야 할 거야. 이 집도 당신 재산도 절반은 내 거니까. 하고 소리치는데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스스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고 온 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그저 신미연이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가 유책 배우자임이 명백했고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변호사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재산을 축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도장 찍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신혼집의 짐을 정리하던 날 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였던 그곳은 이제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옷가지와 책 몇 권만을 챙겼습니다. 나머지 가구와 살림살이는 모두 그 여자에게 처분하라고 주기로 했어요. 단 한 조각의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던 길에 아들이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문을 바라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그때 엄마가 갈비찜 들고 왔던 날,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엄마 말보다 그 여자 말을 더 믿었잖아. 엄마가 먼저 뭐라고 했을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그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괜찮다. 어미는 원래 자식에게 그런 존재다. 늘 믿어주고, 늘 기다려주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대신 총대를 메어주는 존재.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미안해할 것 없다. 제 말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른이 된 후 아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제 아들보다 훨씬 작아진 몸으로 훌쩍 커버린 아들의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시간은 더디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에 열심히 다녔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아들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법적으로도 두 사람이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맙냐? 뜬금없이.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진실이 뭔지도 모른 채 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겠지. 엄마가 나를 구해준 거야.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거라고. 아들은 제 앞에 와서 갑자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미한테 절은 무슨 절이야? 고마워서 그래, 엄마. 그리고 미안해서.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될게. 다시는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된 겁니다. 제 아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고 우리 모자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으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보듬고 나아갈 새로운 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으며 그 뜨거웠던 태양은 어느덧 힘을 잃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겨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은 생각보다 효능이 좋아서 아들의 얼굴에서는 이혼의 그늘이 완전히 셔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요. 저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이 다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군말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살갑고 애틋한 모자 사이가 되었죠. 아들은 주말이면 낚시 동호회에 나가거나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다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아들의 삶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 역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경로당에 나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소일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악몽 같은 일들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어요. 신미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볕이 좋아 마당에 나가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낯선 곳이었지만 그 아래 적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미연. 제 손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마터면 편지를 땅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돈을 요구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괴롭히려 드는 걸까? 저는 당장이라도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서너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지 위에는 제가 예전에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는 글씨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쾌하고 끔찍하실지 잘 알기에
차마 편지를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펜을 듭니다. 어머님, 그리고 진성 씨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처절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만 목을 매며 정작 제 내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욕심과 허영심은 끝이 없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저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진성 씨를 속이고 어머님을 기만했습니다. 어머님이 정성껏 만들어 오신 갈비찜을 앞에 두고 제가 퍼부었던 막말들, 그리고 감히 어머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빚 독촉과 주식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 모든 것은 온전히 저의 잘못이고 저의 추악한 본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저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1억이 넘는 빚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세상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어머님과 진성 씨를 원망하며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제 손으로 책임져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예전에 입던 화려한 옷과 가방은 모두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았고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고시원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갈 때마다 제가 조금씩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태산같이 남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제 힘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씨가 좋은 사람 만나 저 때문에 받으셨던 상처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치 없는 부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절하셔도 저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으니 어머님을 직접 뵙고 무릎 꿇고 제 잘못을 빌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죄인 신미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뺨 위로 저도 모르는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동정해서도 용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져 마음이 복잡하고 아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야 할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제 마음속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쓰였다는 것. 그것만큼은 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전 며느리 신미연을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지 제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도 더 저울이 이리저리 기울었죠.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아들에게 지난 과거의 망령을 다시 끄집어내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제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제 긴 인생을 통해 배워왔으니까요. 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발신인의 연락처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인사동 찻집 소량에서 봅시다. 굳이 답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왠지 모르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는 조금 이른 시간에 인사동의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량이라는 이름처럼 찻집 안은 은은한 소나무 향과 묵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도심의 소음이 멀어지고 찻집 안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찻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신미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화려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푸석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옷은 낡고 빛바랜 시장에서나 살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지난 1년의 세월이 그 아이의 얼굴에 얼마나 깊은 고난의 흔적을 새겨놓았는지 저는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연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연이 제 테이블 앞에 오자마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찻집 안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지만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일어나거라. 여긴 길바닥이 아니다. 제 말에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 할 이야기가 있거든. 사람처럼 앉아서 이야기하자.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만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편지 잘 읽었다. 네가 지난 1년간 네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더구나.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제 말에 미연의 어깨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미연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네가 예뻐서도 네가 불쌍해서도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은 없거든. 그러니 이제 나도 그 짐을 내려놓으려는 것이다. 저는 말을 잠시 멈추고 미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너와 나의 인연은,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의 인연은 이미 그날부로 완전히 끝났다.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미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서운함이 아닌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네가 네 잘못을 깨닫고 땀 흘려 일하며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니 그걸로 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허영에 눈이 멀어 네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거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자 미연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야만 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찻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아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인사동 거리를 걷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용서,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지켜냈고 제 자신을 지켜냈으며 길을 잃었던 한 젊은 영혼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3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제 머리 위에도 아들 녀석의 마음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가 녹아내리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죠.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은 걸린다는데 사람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더디게 남아 아물고 그 아문 자리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법이더군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녀석이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외식을 하자며 성화를 부렸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기념일은 챙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소박하게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작고 소박한 꽃다발을 한 아름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뒤로는 환한 미소를 지닌 한 여인이 수줍은 듯 따라 들어섰어요. 이름은 박수진. 아들이 2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참으로 곱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처럼
그 아이의 눈에는 아이들을 닮은 순수함과 따뜻함이 늘 담겨 있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쑥 향이 나는 떡 케이크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생크림 케이크보다 제 입맛을 기억하고 챙겨준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에이, 엄마.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수진 씨가 엄마 드리려고 아침부터 떡집 몇 군데를 돌아다녔다고요. 아들 녀석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에 그늘지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제 아들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조촐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과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수진이가 집에서 묻혀왔다는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식탁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밥을 먹는 내내 제 밥그릇이 빌새라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며 살뜰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서 억지로 잘 보이려는 가식이나 계산적인 행동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함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신미연이라는 아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 아이의 화려하고 세련된 겉모습과 텅 비어있던 내면을 떠올리니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수수하지만 속이 꽉 찬 아가씨가 더욱 보석처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가르치는 아이들의 엉뚱한 행동들을 흉내내며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소파에 편안히 기대 앉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몇 년 전 그날의 일이 아스라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던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 증거 앞에서 무너지던 사돈의 뻔뻔한 모습, 그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울던 내 아들의 처절한 등.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길고 지독한 싸움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가야 땅이 더욱 굳어지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신미연 그 아이도 이제는 어디에선가 자신의 죗값을 모두 치르고 편지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제 스스로를 위한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았는지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그 옆에 앉은 수진이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너희들 보고 있으니 참 좋다 싶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서 이 늙은 어미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했다. 제 말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제 아들을 이 아이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배웅하고 홀로 남은 집안은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온기와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가득 찬 감사함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두운 하늘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저 밤하늘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끼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지만 그 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폭풍우는 없을 겁니다. 설령 또다시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